오늘 그 신재생하고 에너지 절약인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지난번에 그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시험이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응용 쪽 보실 분들은 신재생 관련돼서는 좀 일부 나오긴 나오는데 전기 안전 쪽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제 태양광 그쪽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교재 내용은 없지만 신재생 에너지 구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신에너지는 이제 3대 신에너지와 과거에는 8대 재생에너지였는데 지금은 10대 재생에너지입니다. 3대 신에너지는 연료전지하고 수소전지 그리고 그 석탄, 액화가스, 보통 우리 IGCC라고 하는 거의 세계에 대한 에너지가 다 수소에 관련된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0대 재생에너지는 그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그 땅 밑에 있는 열을 이용한 지열, 그리고 바이오,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제 폐기물, 그리고 해양에너지, 수력, 풍력, 그리고 추가된 게 뭐냐면 수열 에너지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포함해서 이제 10대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양에너지는 5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그리고 파도에 대한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 그리고 해상의 풍력, 그리고 해수면에 대한 온도를 이용한 온도차,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이제 폐기물 에너지고 그 다음이 그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도 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한 3번째, 4번째 정도 되고요. 또 상대적 풍력에 대한 부분도 장소나 활용 용도가 뭐 재생 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면접 시험에 가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구분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걸 묻는 그런 면접 시험에서는 가끔 그 에너지를 좀 구분해서 아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 에너지 발전 단계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열을 썼잖아요. 불을 그러니까 불을 이용한 열을 썼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석유, 그 다음이 원자력, 다음이 신재생. 요 다음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더 이상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저거. 에너지 절약. 지금 이제 2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더 이상 이제 에너지 원을 찾는 것보단 현재 있는 에너지를 그 절약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기 발전에 대한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분산형 전원은 전기를 만드는 이 전원에 대한 그 형태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한 개의 전력회사에서 만들 때는 집중화된 발전 시설에서 그 수용가로 전기를 공급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그 전원이 분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최종 수용처 부근이나 배전솔로 가깝게 뭐 엔진이나 아니면 소규모 가스터빈, 뭐 연료전지 등등 어떤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서 그 수용가 쪽에서 전기를 사용하게끔 하는 전원을 이제 분산형 전원을 하고 있고 여기 가장 핵심이 저거죠. 스마트 그리드.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 그리드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약간 이제 주춤하는 추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전기 쪽에서는 분산형 전원하고 기존의 우리 전력 계통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연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내가 쓰고 남은 전기를 어떻게 이제 상용전원의 계통에 연결해서 전기를 되팔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용량 해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같은 거 시골에 많이 발전소 놔둔 다음에 소용량을 해서 이거를 한국전력에다가 다시 되팔아서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시골에 이렇게 발전소 만들어 놓고, 사실 발전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하게 메인터넌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달에 어느 정도씩 이렇게 전기를 팔아서 사업자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의 문제가 뭐냐면 프레임, 어레이를 설치한 이 프레임에 대한 높이가 5m가 초과가 되면 이 대지 면적에 건폐율을 따져요. 그래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어레이를 설치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의 높이가 5m 이상이 되면 대지의 건폐율을 따지다 보니까 한 20% 될 거야, 20%. 5m 이하로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상 돼야 되는데 건폐율 20% 정도 나오니까 100평 갖고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거죠. 4.99m 나가고 이제 또 건폐율 피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상관이 있습니다. 예, 적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건폐율 때문에 그런 규제가 생겼대요. 이게 높으면 높아서 더 좋은 거예요. 일조량은 아무래도 좀 더 받겠죠. 일조량 아무래도 높으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높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건폐율을 따지는 그런 규제도 좀 있다는 거죠. 분산형 전원의 종류를 보시면 아까 신재생 에너지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연료를 쓰는 에너지를 보면 뭐 연료전지나 디젤 가스 엔진, 그리고 우리 열병합 발전, 뭐 마이크로가스 터빈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형 전원 중에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 뭐 태양광이나 뭐 태양열도 있겠죠, 이게. 그 풍력, 뭐 조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놓고 이제 물론 여기 폐기물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양수발전이 그나마 제일 효과가 좋을 거예요. 양수발전. 양수발전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전원의 기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어디 들어가는? 폐기물 기타죠, 기타.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 한번 써놨는데 구분하기를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에너지 연료를 쓰느냐 아니면 자연적인 에너지 쓰느냐 그 이외에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거 뭐 물론 폐기물도 포함이 되고 있죠.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뭐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발전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형 전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태양광. 근데 태양광을 좀 찾아보니까 태양광은 183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벡터라는 사람이 두 개 금속체에 그 빛을 쬐니까 금속 간에 어떤 전기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그 금속판 간에 이제 전기가 발생된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거는 1954년도 미국에서 이제 상용화. 그때 이제 솔라셀에 대한 그 원소재를 이제 실리콘을 그 갖고 1954년도에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태양광도 있지만 이제 태양열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에서 받는 어떤 그 광 에너지를 갖고 열을 지별해서 하는 이제 태양열이 있는데 이 태양열은 그 자체 열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거를 전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로 해서. 그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로 쓰려면 일단 지별을 해야겠죠. 열을 지별판에서 이제 지별을 한 다음에 열을 다시 그 추격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태양열 에너지로 이제 이런 플로우에 맞춰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있고요. 또 열 자체를 지별판에서 추열을 한 다음에 이걸 바로 열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 솔라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150mm 곱하기 150mm입니다. 하나의 셀이 150 곱하기 150으로 구성돼요. 이게 이제 하나 셀로 돼 있어서 얘를 집약한 게 모듈이죠, 모듈. 모듈을 한 다음에 미리요, 미리 150mm.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이 모듈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프레임에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모은 게 이제 어레이. 이게 한 판, 완전 한 판. 그러니까 모듈을 계속 조립했던 게 이제 어레이로 돼서 요것들이 이제 결국 태양광을 이제 모으는 거죠. 이제 태양광을. 이걸 모아서 여기서 발생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DC 전원이기 때문에 DC 전원을 다시 인버터로 우리가 필요한 그 AC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전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열하고는 조금 그 플로우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효율이 태양광 효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한 2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이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레이를 숫자만큼 많이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레이를 많이 설치하려다 보니 결국 면적이 더 필요한 거죠, 면적이. 그래서 이런 임야나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이제 BIPV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건물에다가 아예 마감재를 이런 태양광 모듈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건축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몇 %를 하게끔 돼 있어요. 효율이 나오더라고요. 효율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자꾸 하라니까 이 벽에다가 그냥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냥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붙인 거 있고, 그 여의도에 정경영 회관 가면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거긴 그나마 좀 해놨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게 솔라셀이고 얘는 그냥 마감재예요. 이 글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멀리서 볼 때. 근데 가까이 보면 조금 이제 뭐가 좀 맞지 않는. 이런 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비 올 때. 비 올 때 온담이 타고 내려가면 요건 이제 폭포 수처럼 떨어지겠죠. 물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BIPV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늘 건축물 일정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하려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지열. 그러니까 토목 공사할 때 이 지열 때문에 이제 한 200mm짜리를 엄청나게 막 타공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쪽이 지열 쪽이 이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태양광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열은 실제로 효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 좀 필요하고 그 전기를 하려면 그만큼 발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태양광은 한 이 정도 효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효율이 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어쨌든 이런 태양에서 쏘는 이 열을 갖고 지별을 해야 되니까 그 솔라셀 같은 경우는 이 각 셀에 오염이 되면 사실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는 그 뭐 조류의 배설물 관리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조류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거죠. 미세먼지. 그리고 봄 되면 홍합가루, 뭐 황사. 근데 아마 이 셀에 대한 청정도만 관리해도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 학자가 그냥 한번 아이디어 툭 던진 게 뭐냐면 새 깃털은 시궁창에 빠져나가도 오염 안 되거든요. 깃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솔라셀을 우리 새 깃털의 성능을 갖고 있는 솔라셀을 만든다면 청정도가 어떤 주변 환경 관계없이 유지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효율이 그만큼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되게 홍맹랑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르죠. 이 깃털이 갖고 있는 특성만 제대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 솔라셀에 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피레침을 만든 플랭크닌이 연을 날리다가 벼락 칠 때 전기가 나오는 거나 그렇게 알았듯이 이것도 깃털도 아마 그런 게 또 혹시 나오지 않을까. 태양광의 장단점 보면 어쨌든 태양이라는 게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일조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이제 발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인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수명에 대한 부분도 솔라셀이 파손만 안 된다 그러면 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단점은 일사량이죠. 왜냐면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수목이나 건물에서 그늘을 질 때 어쨌든 발전에 대한 양이 좀 작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만큼에 대한 면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그 고가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회수된 다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어떤 거든 초기에는 그 초기 투자비 때문에 발전 단가가 좀 높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 어레이를 통해서 나온 전압이 DC에서 그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C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용가에서 쓰다가 남은 전기는 다시 인열 전력으로 해서 그 한전 계량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되팔고, 그리고 뭐 수용가에서 다 수용을 한다 그러면 뭐 되파는 건 없지만 어쨌든 계량기가 돌았다가 반대로 돌았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요. 무조건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만든 전기가 다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축전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축전지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축전지의 전기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날이 흐리거나 하게 되면 축전지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날이 흐렸어, 비가 와, 아니면 그늘이 졌어, 해가 졌어, 그러면 다시 역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해서 이쪽에 다시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이오드를 하나 설치하죠. 그 다이오드가 이제 그 역류를 방지하는 그 역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해서 반대로 이제 방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다이오드를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의 구조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구성 요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솔라셀이죠, 사실. 멀리서 보면은 까만 그냥 유리판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시면 판 하나에 요게 150에 150이에요. 사이즈가.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직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계속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 성분이 이제 실리콘 성분으로 해서 그 빛을 전기로 바꾸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솔라셀입니다. 모듈은 솔라셀을 집합한 게 이제 모듈인데, 셀 하나당 한 0.5V 정도의 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로 모은 것이 이제 그 모듈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개의 모듈 다시 모은 게 이제 어레이로 구성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제품도 보면 하나 이제 부품을 만들다가 그 다음 부품 좀 모아지면 그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좀 약간 어셈블리한 게 그 모듈.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결국 가전제품 봤을 땐 세트로가 되는 거예요. 세트가. 여기가 이제 바로 제품화가 되는 거죠. 솔라셀도 보면 뭐 셀에다가 모듈화하고 모듈을 다시 어레이화 해서 이제 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당연히 이제 DC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AC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택용에서는 주로 이제 3kW짜리 그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는 인버터를 포함을 해서
그 AC를 바꾸는 인버터 부분과 그걸 다시 이제 컨트롤하는 전력 제어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력 변환 장치. 보통 PCS라고도 많이들 하죠. 그리고 만든 전기를 어쨌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독립형 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ESS. 필수적으로 축전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몰후나 어떤 우천시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형으로 하는 데서는 이제 축전지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전력회사에서 받는 그 개통을 통해서 받는 경우하고 그 자체 발전을 하는 경우는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발전을 할 수 없으면 이 발전 끊어버리고 그냥 상용 전원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독립형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축전 시설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축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솔라셀에서 전기를 집약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인버터를 통해서 여기에 ESS. 축전지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수용가에 이제 공급을 하는. 뭐 간단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지난번에 111회 때 나왔던 건 그 태양광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서울시에 보면 태양광 발전에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사실 나온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자료 정보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자료 보시면 그 뒤쪽에 가시면 건축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의 기준이에요. 태양광 발전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쪽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지난번 111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답이었습니다. 요건 참고로 이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 발전의 종류를 보시면, 우선 이제 솔라셀을 재료로 구분하게 되면 결정질 재료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과 비정질 실리콘으로 구분하는데, 결정질과 비경정질의 차이는 그 대한 분자에 대한 구조가 이거는 좀 규칙적이고, 비정질은 이제 불규칙 배열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실리콘 다결정체로 이제 솔라셀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갈륨이나 인듐 어떤 화합물을 개발해서 그 솔라셀에 대한 재료로 그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그 실리콘 인고트로 이제 솔라셀을 만들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독립형 하나의 수용가에서 태양광 시스템만 갖고 있는 이제 독립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직류 전원을 배터리 축전지에 축적을 하고 있다가 인버터 사용해서 이제 교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건 축전지의 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어두울 때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개통 연경형은 기존에 이제 상용 전원하고 태양광 발전 나오는 전기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쓰는 거 이외에 남는 거는 다시 한전에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전에 되팔아서 나는 상용만 받지만 내가 만든 태양광 발전은 무조건 이제 한전에다가 판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태양광이 100kW 이상이면은 22,900으로 가야 되죠. 제가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kW 미만은 380V로 그냥 사용을 하는데 100kW 초과하게 되면 개통 연결할 때 22,900으로 승합을 해서 개통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요거는 여기나 한전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전력을 구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남는 전기를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존의 전력 계통과 연결하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치나 위상 동기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보호 개전 시스템이 좀 복잡한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복합형은 독립형과 개통형을 겸한 시스템, 공용으로 시스템을 이제 복합 발전형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합형이 많이 쓰나요? 시골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소용량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이거죠. 사실은 이거요. 지금 어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쓰다가 남아서 팔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 어레이에 대한 설치 방식에 따라서 일조량을 어느 정도 받느냐 이런 효율이 많이 달라지는데 주로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고정식,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을 추적해서 하는 추적식, 그리고 가공 지선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추적하는 방식인데 추적식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추적하는데 단방향 방식은 상하나 좌우 중에 하나만 이제 태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추적식의 단방향 시스템이고, 양방향은 상하 좌우가 이제 모두 가능한 게 이제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주로 양방향 시스템을 하려면 물론 단방향도 어느 정도 되지만 이 양방향을 하려면 태양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태양을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제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센서 방식이 있고, 센서로 태양에 대한 위치를 추적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라 이미 정해놓은 프로그램 방식,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이 하는 혼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식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고정식은 사실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또 저렴하고 유지보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 추적식 같은 경우에는 효율은 좋지만 태양을 추적을 해야 되는 시스템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비가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또 유지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지 보수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공 지지선 방식은 솔라셀을 가공 지선에 띄워놨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추적은 가능하지만 그 토지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그런 것 좀 있죠. 왜냐하면 띄워놨기 때문에 그 띄워난 그 밑에서는 토지를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활용 측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도 그 대형 호수나 이런 데다가 설치하면 일조량이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쨌든 물 그 가운데서 있으면 주변에 수목이나 건축물에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산악은 일단 이건 기후 변화가 좀 심한 문제가 좀 있는데 해상 대형 호수 같은 데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효율가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태양광 발전의 그 어뢰 설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한 10점 정도에 대한 문제로 물어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표와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분류 그리고 장단점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일체형인 BIPV 방식은 대표적인 게 지붕에다가 그 지붕 마감재 바로 위에다가 이제 셀을 얹는 방식과 건물 측면에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이 차양 형식은 최근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이나 가는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 하나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우천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이 그 태양열의 뜨거운 어떤 그런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또 하나의 그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차양형이 있는데,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가장 취약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조량 받을 수 있는 것. 측면 하긴 하는데 측면에 그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보단 약간의 어떤 그 일조량을 위해서 그 각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 효율 측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외관적인 건 좀 약간 저긴 하더라도 효율 측면에서는 이쪽 측면에 붙이는 거는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요게 솔라셀이에요. 이게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이제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완공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뒤쪽 건물이고 이게 이제 앞쪽 건물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지하층부터 다시. 이게 가리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라니까 여기다 하는 거예요. 다. 옥상에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면적상.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면적 대비해서는 발전량이 나오겠지만 앞에 건물 다 증축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특히 이제 이 중간층 밑에는 항상 그늘이죠, 뭐 여기는. 그래서 저런 이제 그 단점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쪽 보내.
이게 17층짜리예요. 17층. 그 어디 있냐면 저쪽 있죠. 그 서울의 그 송파 문정지구. 그 서울공항 그 근방이야. 엄청나요. 거기 가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물하고 거기 이제 입주자들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초소형 아파트. 우리 원룸 같은 아파트. 아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가면. 근데 지금 여기 그 많은 지센터가 여기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군데인가가 이제 입주를 했어요. 여기 이제. 근데 지금도 기업들 들어오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에 지금도 교통이 엄청 막히고 있는데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글쎄. 근데 거의 여기 90% 이상 다 분양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말이 지산업센터죠. 원래 이거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파트형 공장 요즘 다 저기 사무실로 많이 쓰니까. 근데 여기가 그 친구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때문에 지나가거든요, 위로 바로. 이렇게. 그냥 VIP부에 대한 시공이 뭐 이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